잔액이 부족합니다. 저기 손님? 뒤에 사람 기다리는데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 아르바이트생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이서윤은 480원 남은 통장과 등 뒤에서 열에 들떠오는 아이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죽은 남편이 남긴 장난감 같던 검은색 금속 카드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제발. 그런데 카드를 긁는 순간 들려온 건 결제 승인음이 아니었습니다. 코드 블랙 승인. 도착 예정 시간 30분. 그리고 30분 뒤 쓰러져가는 빌라촌 골목길을 가득 메운 최고급 벤츠 리무진 군단. 그 앞에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 그리고 180도 뒤집힐 그녀의 인생. 별빛 달빛 사연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건조한 기계음이 편의점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이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등 뒤에 엎인 막내 온유가 열이 오르는지 칭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포스기 화면에 뜬 금액은 고작 34,000원이었습니다. 내 쌍둥이가 먹을 분유한 통과 해열제, 그리고 이서윤이 사흘 만에 입에 댈 컵라면 하나 값이었죠. 이서윤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이거 또 잔액 부족이라고 뜨는데요?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 아까부터 자꾸 이러시면 곤란한데. 뒤에 사람도 기다리잖아요. 이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갑 속을 다시 한번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긁어본 체크카드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480원. 월세는 2달치가 밀려 있었고 오늘은 전기마저 끊긴다는 독촉장이 날아온 날이었습니다. 이서윤이 아르바이트생의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듯 대답했습니다. 학생, 정말 미안해요. 내가 지금 수중에 현금이 딱 떨어져서 그래요. 저기, 이거라도 한번 긁어봐 줄래요? 이거면 될지도 모르는데. 부탁 좀 할게요. 이서윤의 손가락 끝에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닿았습니다. 지갑 가장 깊은 곳, 구석에 처박혀 있던 새카만 금속 카드였습니다. 죽은 남편 김민준이 1년 전 장난처럼 쥐어주었던 것이었죠. 번호도 유효기간도 카드사 로고도 없는 이상한 카드였습니다. 이서윤은 김민준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윤아, 내 말 잘 들어.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더는 못 버티겠다 싶을 때, 딱 그때만 써. 그전엔 절대로 안 돼. 알았지? 나랑 약속해. 이서윤은 그동안 그 카드가 남편이 문구점에서 산 장난감이거나 혹은 도박빚을 지게 만든 불법 대부업체 카드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고로 떠난 뒤에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장난감이라도 믿어야 했습니다. 당장 아이가 굶고 있었으니까요. 아르바이트생이 이서윤이 내민 카드를 받아들더니 눈썹을 꿈틀했습니다. 어우, 뭔 카드가 이렇게 무거워요? 쇳덩이네 완전. 근데 이거 칩도 없고 구멍도 없는데? 이거 그냥 장난감 아니에요? 이서윤이 두 손을 모으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학생, 제발 부탁이야. 우리 애가 열이 펄펄 끓어서 그래. 해열제만이라도 먹여야 할 거 아니야. 믿져야 본전이잖아. 응? 사람 살리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긁어줘요, 제발. 아르바이트생은 속는 셈 치고 리더기 옆면에 카드를 긁었습니다. 찌잉 마이너스 경쾌한 승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묵직한 철문이 열리는 듯한 중저음의 기계음이 편의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포스기 화면이 순간적으로 붉게 전멸하더니 영수증 배출구에서 종이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이거 뭐야? 기계가 왜 이래? 어머, 영수증 나오는 것 좀 봐. 기계 고장 난 거 아니에요. 이서윤은 놀라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영수증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결제 금액이나 할부 개월수 대신 기이한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마스터키 코드 블랙비엘 ACK 승인 완료. 위치 추적 개시. 현재 위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편의점. 도착 예정 시간 30분. 이서윤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결제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부르는 신호였습니다. 이서윤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코드 블랙? 도착 예정 30분? 30분 뒤에 온다니. 대체 누가 온다는 거야?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니었습니다. 30분 뒤에 도착한다는 사람들. 혹시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무서운 빚쟁이들이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서윤은 컵라면은 도로 내려놓고 분유와 해열제만 챙겨 도망치듯 편의점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에 쥐어진 검은 카드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진동하며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헐떡거리는 숨을 참으며 낡은 빌라촌의 가파른 언덕길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등 뒤로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가로등이 깜빡거리는 골목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길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서윤은 현관문을 삼중으로 잠그고 걸쇠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네 쌍둥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첫째 하늘이, 둘째 바다, 셋째 구름이, 그리고 아픈 막내 온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엄마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서윤이 아이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새끼들. 엄마가 문 꽉 잠갔어. 쇠거리도 걸었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와. 빚쟁이 아저씨들도 못 들어와. 그러니까 겁먹지 마. 알았지? 엄마가 다 막아줄게. 하지만 이서윤의 시선은 불안하게 시계를 향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온 지 정확히 28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웅웅웅 마이너스. 밖에서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천둥 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규칙적이고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낡은 용달차나 오토바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맹수 무리가 으르렁거리는 듯한 엔진 소리가 겹겹이 쌓여 들려왔습니다. 이서윤은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편도 1차선의 좁고 지저분한 빌라촌 골목길. 그 비좁은 길을 칠흑같이 어두운 대형 세단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본닛 위에는 삼각별 엠블럼이 선명했습니다. 벤츠 마이바흐.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든 최고급 리무진이 줄잡아 열대는 넘어 보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이서윤이 사는 낡은 빨간 벽돌 빌라 입구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차들은 정확히 이서윤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철컥, 철컥, 철컥. 약속이라도 한 듯 10여 대의 차량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검은 정장을 입고 이니어를 낀 건장한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좋기 3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빌라 입구 양옆으로 도열했습니다.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듯 그들의 표정은 살벌할 정도로 비장했습니다.
이서윤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해. 정말 빚쟁이들인가 봐. 우리 온유약도 못 먹었는데. 현관문이 쿵쿵 울렸습니다. 계십니까? 이서윤님. 정중하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위압감이 느껴지는 중저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서윤은 대답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잠시 후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뜯겨나가듯 열렸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음에도 밖에서 특수 장비로 억지로 연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남자는 백발이 성성한 하지만 매서운 눈빛을 가진 노신사였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좁고 곰팡이 냄새나는 방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구석에서 떨고 있는 이서윤과 넷쌍둥이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서윤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등 뒤로 숨기며 악을 썼습니다. 누구세요? 돈 없어요. 남편 빚은 상속 포기했다고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이서윤이 손에 쥐고 있던 검은 카드를 흉기처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노신사의 시선이 이서윤의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카드를 확인한 순간 노신사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장판 위에 최고급 정장 바지가 닿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비서실장 강현무입니다. 강현무의 행동을 신호로 뒤따라 들어온 수십 명의 검은 정장들이 좁은 현관과 복도, 심지어 창문 밖 골목길에서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모님을 뵙습니다. 우렁찬 복명 소리가 낡은 빌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서윤은 멍한 표정으로 강현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빚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모님이라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현무가 고개를 들어 이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에 들고 계신 그 카드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닙니다. 해성그룹 총수의 모든 권한을 대리하는 마스터키입니다. 김민준 전무님께서 만약을 대비해 사모님께 남기신 겁니다. 이서윤이 되물었습니다. 해성그룹? 민준 씨가 그 대부업체, 아니 금융그룹 사람이라고요? 강현무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대한민국 지하 경제의 40%를 움직이는 해성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셨습니다. 그동안 신분을 숨기셨던 건 오로지 사모님과 도련님, 아가씨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서윤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100원짜리 하나 아끼려고 쿠폰을 모으던 모습, 월세 낼 돈이 없어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사정하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게 연기였다니. 강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노출되었으니 곧 다른 세력이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가시죠. 이서윤은 얼떨결에 강현무의 안내를 받아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빌라 앞을 가득 메운 벤츠 리무진들의 위용에 동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달려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서윤은 온유를 품에 안고 다른 세 아이들의 손을 잡은 채 가장 큰 리무진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의 감촉과 은은한 실내 조명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강현무가 조수석에 타자 리무진 군단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이서윤이 살던 낡은 빌라와 가난했던 골목길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서윤은 손에 쥐어진 검은 카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카드는 여전히 푸른색 빛을 은은하게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서윤의 인생은, 그리고 내 쌍둥이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창밖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 대체 나한테 뭘 남긴 거야? 해성타워 100층, 펜트하우스 더 헤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눈부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보석처럼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곰팡이 핀 10평 빌라에서 살던 내 쌍둥이는 마치 키즈카페에 온 듯 넓은 거실을 뛰어다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찰박거렸습니다. 셋째 구름이가 통유리창에 매달려 소리쳤습니다. 우와, 엄마, 여기 구름보다 더 높아. 자동차가 개미만큼 작아. 첫째 하늘이가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구름아, 위험해. 거기 기대지 마. 이서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 하나가 이서윤이 평생 벌어도 못 만질 가격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편 김민준의 것이었다니. 이서윤이 떨리는 입술을 떼며 물었습니다. 실장님, 이게 다 뭐예요? 민준 씨가 정말 이 모든 걸 두고 우리랑 그 좁은 빌라에서 살았다고요? 강현무가 이서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은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형제들의 경영권 전쟁에서 사모님과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가족들이 표적이 될 걸 아셨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모든 지원을 끊고 평범한 가장을 연기하신 겁니다. 이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민준 씨가 무능하다고 돈 좀 벌어오라고 바가지만 긁었어요. 100원짜리 하나 아끼려고 쿠폰 오리고 아플 때 병원비 걱정부터 하고 그 사람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배신감보다는 남편이 짊어졌을 무게에 대한 안쓰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강현무가 품 안에서 리모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사모님께 남긴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그때였습니다. 쾅 마이너스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양문형 도어가 예고도 없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인터폰도 비서의 안내도 없었습니다. 무례하고 폭력적인 등장이었습니다. 검은 가죽 장갑을 낀 남자가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턱선에 뱀처럼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 김민준의 이복형이자 해성그룹의 부회장 김태성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험악한 인상의 수행원 10수명이 우르르 몰려들어오자 뛰어놀던 내 쌍둥이가 겁을 먹고 비명을 지르며 이서윤의 뒤로 숨었습니다. 김태성이 거실을 휘둘러 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재수씨? 인사가 늦었습니다. 내가 바빠서 동생 장례식 때도 못 가봤네. 강현무가 김태성의 앞을 막아서며 정색했습니다. 부회장님, 예의를 지키십시오. 이곳은 회장 대행이신 이서윤 사모님의 거처입니다. 허락 없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김태성이 킬킬대며 웃더니 강현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회장 대행? 이 여자가? 야, 강 실장. 넌 나이 먹더니 똥오줌 못 가리냐? 블랙카드 하나 주었다고 개나 소나 회장이면 지나가던 노숙자도 회장시켜주겠네. 이서윤은 아이들을 등 뒤로 감싸며 김태성을 노려보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남편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적이라는 것을요. 이서윤이 떨리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아이들이 놀라잖아요. 김태성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 입구가 열리며 사진 수십 장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태성이 턱짓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녀석, 취향 참 소박하네. 이런 촌티나는 여자가 좋다고 집을 나가? 이것 좀 봐. 재수 씨, 과거가 아주 화려하시더구만. 이서윤은 사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이서윤의 얼굴이 낯선 남자들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술집에서 웃고 있는 모습과 교묘하게 합성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조작된 사진이었지만 너무나 정교해서 흠칫할 정도였습니다. 이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난 이런 데 간 적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김태성이 혀를 차며 이죽거렸습니다. 거짓말? 글쎄,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이게 나갈 거야. 제목은 뭘로 할까? 비운의 황태자 김민준, 알고 보니 꽃뱀에게 조종당의 의문사. 어때? 죽이지 않냐? 김태성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김태성은 단순히 협박을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서윤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준비를 끝내고 온 것이었습니다. 김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서윤의 뒤에 숨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아픈 막내 온유를 쳐다보는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김태성이 수행원들에게 손짓하며 명령했습니다. 애들은 민준이 씨가 맞긴 한가? 유전자 검사부터 다시 해야겠는데 그동안 시설에 좀 맡기자고. 데려가. 수행원 2명이 아이들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첫째 하늘이가 양팔을 벌려 동생들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오지마. 우리 엄마한테 오지마. 셋째 구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엄마. 순간 공포에 질려있던 이서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도 갑작스러운 부도 혼란스러웠지만 내 새끼들을 건드리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서윤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묵직한 크리스털 잿더리를 잡았습니다. 이서윤이 악을 쓰며 잿더리를 수행원들을 향해 전력을 다해 휘둘렀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잿더리가 수행원의 발치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의 악에 바친 저항의 수행원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서윤이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내 새끼들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나가. 당장 나가라고. 이서윤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 같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항에 김태성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김태성이 박수를 짝짝 치며 말했습니다. 호, 제법 도끼가 있네. 그냥 멍청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그래, 일단 오늘은 물러가 주지. 김태성이 몸을 돌려나가려다 말고 다시 뒤를 돌아보며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 그 자리는 네가 앉을 자리가 아니야. 제 발로 내려오지 않으면 내 새끼들 보는 앞에서 끌어내려 줄 테니까. 플랜 B 가동해. 그 여자 완전히 매장시켜. 김태성과 수행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크리스털 파편과 조작된 사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강현무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사모님.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이서윤은 대답 대신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체온만이
이서윤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때 거실 벽면에 붙어 있던 대형 TV에서 뉴스 속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속보 혜성그룹 김민준 전무의 숨겨진 내연녀 존재 발각. 단독 그녀는 누구인가? 유흥업소 출신 의혹 제기. 충격적인 사생활 논란 점화.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이서윤의 사진과 김태성이 뿌리고 간 조작된 사진들이 자료 화면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이서윤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이서윤이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저거나 아니야. 왜 방송에서 거짓말을 해? 이서윤은 황급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혜성그룹 꽃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기사 댓글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욕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죽여놓고 팔자 고쳤네. 애들도 친자식 아닐 듯. 검사해봐라. 저런 여자가 재벌가 며느리? 혜성그룹 수준 알만하네. 이서윤은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습니다. 100층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야경이 이서윤에게는 더 이상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황금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만 같았습니다. 강현무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이 언론과 검찰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곳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이서윤은 무릎을 끌어안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100층 아래 세상은 이미 그녀를 국민 꽃뱀으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싸우거나 잡아먹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서윤이 잠든 온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퍼졌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반드시. 다음 날 아침 이서윤은 귓가를 파고드는 기계음에 눈을 떴습니다. 윙마이너스 거리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벌떼가 집을 포위한 것 같았습니다. 이서윤이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커튼을 젖혔습니다. 야! 이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100층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밖에 수십 대의 드론이 떠 있었습니다. 고성능 카메라 렌즈들이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의 눈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죠. 거실에서 놀던 아이들이 소리에 놀라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게 뭐야? 무서워. 이서윤이 급히 아이들을 품에 안고 커튼을 쳤습니다. 하지만 드론들의 프로펠러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이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이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다니기로 했던 유치원 원장이었습니다. 어머님, 뉴스 봤어요. 정말 실망이네요. 우리 유치원은 명문가 자제분들만 다니는 곳인 거 아시죠? 원장님, 그게 무슨... 뉴스는 다 오해예요. 제가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됐고요. 입학 취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은커녕 저희 유치원 이미지 실추된 거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뚱마이너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서윤은 멍하니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곧이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며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세상이,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이서윤과 내 쌍둥이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넓고 화려한 펜트하우스 안에서
이서윤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경비실이었습니다. 사모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김민준 전무님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들여보낼까요? 이서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법률 대리인이라면 이 상황을 해결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짙은 네이비색 슈트, 날카로운 금속, 태안경,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표정. 강우진 변호사였습니다. 강우진은 들어오자마자 이서윤에게 인사도 없이 창가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리모컨처럼 생긴 검은 장비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마이너스 퍽. 창밖을 맴돌던 드론들이 일제히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추락하거나 황급히 퇴각했습니다. 전파방해 장치였습니다. 순식간에 소음이 사라지고 거실엔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강우진이 그제야 안경을 고쳤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끄러워서 대화를 할 수가 없군요. 안녕하십니까? 이서윤 씨. 민준이 친구이자 변호사 강우진입니다. 친구. 그 단어 하나에 이서윤의 긴장이 탁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술김에 몇 번 언급했던 가장 똑똑하고 독하다는 그 친구였습니다. 이서윤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민준 씨 친구분 맞죠? 저 좀 도와주세요. 태성 아주버님이 저를 꽃뱀으로 몰고 아이들까지 뺏어가려고 해요. 강우진은 능숙하게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낸 뒤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서윤은 그것이 김태성을 고소할 서류이길 기대하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우진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죠. 이서윤 씨는 김태성 부회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강우진이 차가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금, 인맥, 언론 장악력, 모든 면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바위는 멀쩡하겠지만 계란인 당신과 아이들은 박살이 나겠죠. 이미 여론은 당신을 남편 잡아먹은 마녀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 가봤자 승산 없습니다. 강우진이 서류를 이서윤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맨 앞장에 적힌 글씨를 본 이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속포기 각서 및 친권 양도 합의서. 이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속포기라니요? 강우진이 만년필을 꺼내 뚜껑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도장 찍으십시오. 조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현금 50억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해외로 이주할 수 있는 신분 세탁 비용까지. 혜성그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태성 형님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서윤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아이들 팔아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킨 회사를 저 살인마한테 넘기고 당신 민준 씨 친구라면서요. 어떻게 친구 아내한테 이런 짓을 해요? 이서윤이 서류를 밀어내자 강우진이 비릿하게 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친구라. 민준이가 당신을 정말 아내로 생각했을까요? 강우진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노이즈가 섞여 있지만 분명 남편 김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지긋지긋해. 우진아, 나도 이제 한계야. 서윤이? 그냥 착해서 데리고 사는 거지. 솔직히 내 핏줄인지도 확실치 않잖아. 그냥 적당히 돈 쥐어주고 끝내고 싶은데. 형 눈치가 보여서 원. 이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맞는데 내용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이서윤이 귀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이에요. 민준 씨가 이럴 리 없어. 강우진이 녹음기를 끄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민준이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당신과의 결혼도 형의 눈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용당한 겁니다. 인정하세요. 강우진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이서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안경 너머 눈빛이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이서윤 씨,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모성애를 발휘하세요. 당신이 욕심부리면 막내 아들 온유, 치료도 못 받고 죽습니다. 김태성 부회장이 의료재단 이사장인 건 아시죠? 당신이 버티면 국내 어느 병원에서도 온유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서윤은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 그리고 유일한 아군인 줄 알았던 친구의 차가운 회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 나만 포기하면 돼. 나만 눈 감으면 아이들은 살아. 50억이면 평생 잘 살 수 있어. 이서윤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강우진이 내민 만년필을 쥐었습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로 펜촉을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벌컥 마이너스. 안방 문이 열리고 첫째 하늘이가 달려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엄마, 하지 마. 그거 쓰지 마. 하늘이가 이서윤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강우진이 미간을 찌푸리며 쳐다보았지만 하늘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그랬어.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엄마는 약해 보여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라고 아빠가 그랬단 말이야. 이서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서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 그 순간 이서윤의 시선이 거실 책장 구석에 꽂혀있던 낡은 노트에 머물렀습니다. 1년 전 남편이 매일 밤 썼던 사랑하는 둥이들에게라고 적힌 태교 일기장이었습니다. 이서윤의 머릿속에 남편이 했던 농담 같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아,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널 버린다는 소리가 들리면 태교 일기장 100페이지 셋째 줄을 기억해. 내 진짜 마음은 거기 숨겨뒀어. 알았지? 그때는 그저 임신 우울증 걸리지 말라고 해주는 달콤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우진이 들려준 녹음 파일 내용과 남편의 말이 기묘하게 겹쳐졌습니다. 내가 널 버린다는 소리가 들리면 이서윤은 쥐고 있던 만년필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림을 멈추고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강우진이 재촉했습니다. 뭐 하십니까? 얼른 사인하시죠. 태성 형님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할 게 있어요. 이서윤은 홀린 듯 책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우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이서윤의 뒷모습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이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먼지 쌓인 태교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노트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추억인지 아니면 남편이 남긴 마지막 동아줄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서윤이 강우진을 등지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펜트하우스 거실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100층 펜트하우스 거실이 하얗게 질린 듯 빛났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이서윤은 강우진의 날카로운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며 책장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태교 일기장은 세월의 흔적으로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제발, 그냥 농담이 아니었기를. 이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00페이지. 남편이 말했던 그곳에는 평범한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둥이들이 발길질을 세게 했다. 아빠 닮아서 힘이 장사인가 보다. 서윤이가 아파서 찡그리는데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미안하다.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그냥 추억일 뿐이었나 싶어 절망하려던 찰나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묘하게 두꺼웠습니다. 이서윤이 종이 끝을 손톱으로 살살 긁어보았습니다. 종이 2장이 교묘하게 풀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힘을 주어 종이를 뜯어내자 그 사이에 숨겨져 있던 손톱만한 칩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였습니다. 이서윤은 황급히 칩을 주워 자신의 스마트폰에 끼워 넣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동영상 파일 하나가 떴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병실에 앉아 있는 남편 김민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헬쑥한 얼굴에 링거를 꽂은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영상 속 김민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죽었다는 거네. 미안해. 끝까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이서윤이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화면 속 김민준이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피가 섞인 가래를 뱉어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우진이가 와 있지? 아마 너한테 모진 말을 하면서 상속 포기 각서를 내밀고 있을 거야. 그거 내가 시킨 거야. 이서윤이 놀라서 화면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태성 형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내 사람이 확실하지 않으면 너와 아이들을 죽일 거야. 그래서 우진이한테 이중 스파이 연기를 부탁했어. 우진이는 지금 형을 속이기 위해 악역을 자처하고 있는 거야. 이서윤은 멍하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우진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차가운 표정으로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표정이 전부 연기라니. 김민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윤아, 선택해. 네가 만약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다면 그냥 그 각서에 사인하고 50억 받아서 떠나. 그게 너랑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는 길일 수도 있어. 나 원망하지 않을게. 김민준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네가 억울해서 미치겠다면 내 아이들과 회사를 저 짐승 같은 형한테 뺏기기 싫다면 싸워야 해. 네가 싸우기로 결심했다면 지금 당장 각서를 찢어버리고 우진이의 뺨을 때려. 뭐? 이서윤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우리 둘만의 신호야. 네가 우진이 뺨을 때리는 순간 우진이는 내 충실한 사냥개가 되어서 널 지켜줄 거야. 서윤아, 난 널 믿어. 넌 강한 엄마잖아.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은 암전되었지만 이서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판을 짜놓았던 것입니다. 이서윤은 눈물을 쓱 닦아냈습니다. 눈동자에 서려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슬퍼런 도끼가 들어찼습니다. 이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우진이 지루하다는 듯 안경을 벗어닦으며 말했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추억팔이 그만하시고 이제 도장 찍으시죠. 이서윤은 대답 없이 성큼성큼 걸어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강우진이 애지중지하던 상속 포기 각서를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강우진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찌잉 마이너스. 이서윤은 대답 대신 서류를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갈기갈기 찢어 공중에 흩뿌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거실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강우진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봐요. 당신 미쳤습니까? 이게 얼마짜리 문서인 줄 알아? 이서윤은 강우진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있는 힘껏 팔을 휘둘렀습니다. 짱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이 100층 펜트하우스의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강우진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쓰고 있던 금속태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이서윤이 얼얼한 손바닥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가서 김태성한테 전해. 내 아이들, 내 회사 10원 한 장도 못 준다고. 전쟁하고 싶으면 직접 와서 덤비라고 해. 거실에는 살벌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뺨을 맞은 강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수행원들이 소란을 듣고 뛰어들어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푸아하하. 강우진이 터진 입술을 엄지로 닦아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수행원들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 옷자락으로 쓱쓱 닦아 다시 썼습니다. 강우진이 이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경멸은 사라지고 깊은 신뢰와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합격입니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긴장이 풀리며 휘청거렸습니다. 정말 민준 씨 말이 맞았군요. 강우진이 강현무 비서실장처럼 이서윤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지 않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녀석 역시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군요. 방금 그 패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로 50억 쥐어주고 사모님을 해외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사모님과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강우진은 자신의 가방 깊숙한 곳 이중 바닥을 뜯어내더니 또 다른 외장 하드 디스크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서류 표지에는 프로젝트 네메시스 복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우진이 서류를 이서윤에게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김태성 부회장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횡령, 주가 조작, 비자금 장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준이 차 브레이크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 파일 원본이 들어 있습니다. 이서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곳엔 김태성을 단번에 감옥으로 보내고도 남을 치명적인 증거들이 빼곡했습니다. 이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 다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 형님은 제가 이중 간첩인 줄 꿈에도 모릅니다. 저는 형님의 최측근 변호사로서 내일 아침 주주총회 때 형님을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시킬 겁니다. 강우진이 이서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도구로 쓰십시오. 내일 주주총회 그곳이 바로 김태성의 장례식이자 사모님의 취임식이 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서윤은 잠시 안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을 하늘이, 바다, 구름이, 온유. 더 이상 도망치는 겁쟁이 엄마는 없었습니다. 이서윤은 강우진의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네. 그 인간 짓밟아주러 가죠. 우리 남편이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줄 거예요. 그날 밤 이서윤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강우진과 마주 앉아 방대한 분량의 경영 자료와 김태성의 비리 증거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회계 용어와 법률 용어들이 낯설었지만
이서윤은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숙제였으니까요. 강우진이 커피를 타주며 물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벌써 새벽 4시입니다. 이서윤이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 내 키울 때는 3일 밤새운 적도 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서윤의 눈빛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평범했던 주부의 얼굴에서 도끼와 카리스마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창밖에 비바람이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생전에 선물했던 하지만 너무 비싸고 화려해서 한 번도 입지 못하고 아껴두었던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백의 정장 슈트. 이서윤은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딱 맞는 핏, 날카로운 옷깃.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편의점에서 동전 세던 가난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혜성그룹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서윤이 립스틱을 짙게 바르며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 봐, 김태성. 당신이 건드린 여자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거실로 나오자 강우진과 강현모 실장, 그리고 수십 명의 경호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얀 정장을 입은 이서윤을 보자마자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우진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가시죠, 회장님. 이서윤은 굳게 닫힌 펜트하우스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복도에 당당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또각, 또각. 그것은 전쟁을 알리는 진군가였습니다. 오전 10시, 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단상 위에는 제5대 회장 김태성 취임식이라고 적힌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태성은 최고급 이탈리아산 슈트를 입고 단상 중앙에 서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꽉 채운 주주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김태성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제 동생 김민준 전무의 불미스러운 사생활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합니다. 그가 남긴 빚과 오명, 제가 깨끗이 씻어내겠습니다. 오늘부로 혜성그룹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곳곳에서 김태성이 심어둔 사람들이 박수를 유도하자 영문을 모르는 주주들도 얼떨결에 손뼉을 쳤습니다. 김태성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완벽하게 자신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태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취임 투표에 앞서 쾅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 뒷문이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부신 빛 속에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얀 순백의 정장 슈트를 입은 이서윤이었습니다. 그녀의 양옆에는 강우진과 강현모 실장, 그리고 수십 명의 경호원이 철통같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망설임 없이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단상을 향해 직진했습니다. 그 당당한 기세에 좌중이 압도되어 길을 터주었습니다. 김태성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뭐야? 경비, 저 여자 안 끌어내고 뭐해? 하지만 경호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강현모 실장이 손을 써둔 덕분이었죠. 이서윤은 단상 위로 올라가 김태성의 코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김태성의 손에 들린 마이크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이서윤이 주주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준 전무의 아내이자 그룹 지분의 40%를 상속받은 이서윤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뉴스에 나온 그 꽃뱀 아냐? 근데 지분이 40%라고? 그럼 최대 주주잖아. 김태성이 얼굴을 붉히며 이서윤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야, 강우진, 너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각서 받아오랬잖아. 김태성이 강우진을 노려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강우진은 천천히 안경을 고쳤으며 김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서윤의 뒤로 가서 정중히 섰습니다. 강우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아니, 김태성 씨. 저는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김태성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강우진이 품에서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태성의 취임 축하 영상이 나오던 대형 스크린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두운 골목길, 차 안에 앉아있는 김태성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야, 브레이크 오일 선 확실하게 끊어놨지? 민준이 놈, 이번엔 절대 살아서 못 돌아오게 해. 사고사로 위장 깔끔하게 하고. 김태성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살인 교사 현장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주주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동생을 죽이라고 시킨 거야? 살인마가 회장을 한다고? 김태성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꺼, 당장 저거 안 꺼. 저거 다 조작이야. 강우진, 너 이 새끼 배신한 거야. 김태성이 강우진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옆문이 열리며 검은 점퍼를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김태성 씨, 살인 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김태성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철컥 마이너스. 차가운 수갑이 김태성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김태성이 발악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혜성그룹 회장이야. 너네 다 옷 벗게 해줄 거야. 이서윤은 바닥에 엎어진 김태성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말했죠, 아주버님. 제 발로 내려오지 않으면 끌어내려 드린다고. 감옥에서 평생 속죄하세요. 민준 씨 목까지. 김태성은 끌려나가면서도 핏발선 눈으로 이서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다 회의장 구석, 기둥 뒤에 숨어있던 신복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태성은 수갑찬 손으로 넥타이를 푸는 척하며 검지손가락 2개를 펴보였습니다. 코드 레드, 플랜 B를 가동해. 신복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도취된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은밀한 신호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강우진이 마이크를 잡고 정리했습니다. 범죄자가 경영을 할 순 없습니다. 최대 주주이신 이서윤님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회의실이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서윤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가 여왕의 자리에 등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화려했던 주주총회의 열기가 식고 어둠이 깔린 서울 잠실의 대형 놀이공원. 평소라면 사람들로 북적였을 이곳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약속대로 놀이공원을 통째로 대관한 것이었죠. 적막했던 놀이공원에 화려한 조명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동화 속 세상처럼 반짝이는 회전목마와 성곽 위로 형형색색의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펑 마이너스 퍼엉 마이너스. 우와, 엄마, 저거 봐. 불꽃이 하트 모양이야. 나는 별 모양. 하늘이, 바다, 구름이, 온유. 내 쌍둥이는 머리에 귀여운 동물 머리띠를 하고 텅 빈 놀이공원을 전세낸 듯 뛰어다녔습니다. 아이들의 손에는 얼굴만 한 솜사탕이 들려 있었습니다. 까르르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놀이공원에 가득 찼습니다. 항상 돈 때문에 안 돼, 비싸, 다음에라는 말만 입에 달고 살았던 이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서윤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강우진이 다가와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오늘 정말 멋졌습니다, 회장님. 민준이가 봤으면 기립박수를 쳤을 겁니다. 이서윤이 커피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꿈만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지옥이었는데 오늘은 천국이네요. 강우진도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태성 형님은 구치소로 갔고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무기징역을 피하기 힘들 겁니다. 이제 사모님과 아이들은 행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난과 멸시,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 쟁취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맨날 이렇게 놀 수 있어? 막내 온유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윤이 크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온유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빠가 다 선물해 주신 거야. 온유가 환하게 웃으며 이서윤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뽀뽀해 줄래? 하얀 조명 아래서 달려오는 온유의 모습은 천사처럼 예뻤습니다. 이서윤은 두 팔을 벌려 아이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고생 끝이야.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할 그때였습니다. 잘 달려오던 온유의 다리가 툭 하고 풀렸습니다. 아이는 중심을 잃고 시멘트 바닥 위로 힘없이 고꾸라졌습니다. 온유야. 이서윤은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줄 알고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아이쿠, 우리 막내 넘어졌네. 괜찮아? 어디 안 다쳐? 이서윤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던 순간 그녀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온유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흰자위가 보였고 작은 코와 입에서는 멈추지 않는 선혈이 왈칵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르륵, 뚝, 뚝. 아이의 붉은 피가 이서윤의 순백색 정장 위로 떨어져 붉은 꽃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온유야, 너 왜 이래? 피가 왜 안 멈춰? 이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코를 막았지만 피는 손가락 사이로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온유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변호사님, 강 변호사님, 온유가 이상해요. 애가 숨을 안 쉬어요. 이서윤의 비명소리가 불꽃놀이의 폭죽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축제의 음악은 멈췄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강우진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이런,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멀리서 놀이공원 입구를 향해 검은색 승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구급차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성의 지시를 받은 플랜 B의 실행자들이 병원과 이서윤의 동선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피범벅이 된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흰옷은 이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온유야, 눈 좀 떠봐. 엄마 무서워. 제발. 삐뽀 마이너스 삐뽀 마이너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찢어발겼습니다.
이서윤은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막내 온유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밀가루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슴은 얕고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온유야, 조금만 참아. 엄마 여기 있어. 응? 제발 눈 좀 떠봐. 해성병원 VIP 응급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벌떼처럼 달라붙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떨어집니다. 기도 확보해. 수혈팩 가져와, 빨리. 이서윤은 수술실 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는 지옥 같은 비명과 소독약 냄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따라온 강우진과 강현무 실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나왔습니다. 그는 이서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서윤이 다급하게 주치의의 가운을 잡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온유 괜찮죠? 그냥 코피가 좀 많이 난 거죠? 그렇죠? 주치의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고작 6살이에요. 준비라뇨? 주치의가 차트를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특발성 혈액괴사입니다. 혈액 속의 세포가 원인 불명으로 스스로 파괴되는 희귀 유전병입니다. 아버님, 김민준 전무님과 똑같은 병입니다. 이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을 30대에 요절하게 만들었던 그 저주받은 병이 하필이면 가장 작고 약한 막내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서윤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고치세요. 무조건 살려내세요. 나 해성그룹 회장이에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전 세계 의사 다 불러와요. 이 병원 장비 싹 다 바꾸라고요. 이서윤은 주머니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챙그랑 마이너스. 금속 카드가 차가운 병원 바닥을 굴렀습니다. 수천억을 긁을 수 있는 그 전능한 카드가 지금은 아들의 열조차 내릴 수 없는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주치의가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 학계에 보고된 치료법이 없습니다.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길어야 3일입니다. 3일. 이서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유리창 너머 중환자실에는 온갖 튜브를 꽂은 자그마한 온유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다른 새 쌍둥이가 유리창에 매달려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첫째 하늘이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거짓말쟁이. 우리 행복하게 해준다며. 동생 아프게 하는 게 행복이야? 아빠 미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서윤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생각한 순간 운명은 그녀를 다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암 마이너스. 갑자기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환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뭐야? 정전이야? 인공호흡기 멈췄어요. 간호사. 몇 초 뒤 우문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며 빨간색 비상등만이 켜졌습니다. 병원은 순식간에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음산하게 변했습니다. 강현무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무전을 하더니 이서윤에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비상 상황입니다. 병원이 봉쇄되었습니다. 봉쇄라니요? 강현무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이서윤이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병원 1층 로비방, 수백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횃불과 쇠파이프를 들고
병원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급차 진입로를 막고 병원으로 들어오는 전력선을 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든 현수막에는 섬뜩한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불법 승계 물러가라. 김태성 부회장 석방하라. 해성건설 노조 결사 투쟁. 김태성이 체포되기 직전 지시했던 플랜 B 플랜 B였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조폭 세력인 해성건설 용역들과 강성 노조원 500여 명이 병원을 점거하고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VIP층 복도 양쪽 비상구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마스크를 쓴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태성 회장님 만세. 다 때려 부숴. 막아. 회장님을 보호해. 이서윤의 경호원들이 몸을 날려 괴한들을 막아섰습니다. 좁은 병원 복도에서 쇠파이프와 진압봉이 부딪히는 소리, 욕설과 비명이 뒤섞이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순식간에 고립된 섬이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이서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제한 번호였습니다. 이서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특유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치소 독방에 있을 김태성이었습니다. 변호인 접견을 통해 몰래 반입한 대포폰을 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들내미 꼴이 말이 아니라며? 쯧쯧. 역시 피는 못 속인다니까. 민준이 놈처럼 단명할 팔자인가 보네. 이서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너야? 내 짓이야. 당장 이 깡패 새끼들 치우지 못해. 내 아들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김태성이 킬킬거렸습니다. 서윤아, 흥분하지 말고 잘 들어. 거래를 하자. 민준이가 죽기 전에 연구하던 신약 데이터가 있어. 임상 데이터가 없어서 폐기된 줄 알았는데 내 비밀 금고 어딘가에 있더라고. 이서윤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약? 그래. 유일한 치료제지. 지금 당장 기자들 불러서 회장직 사퇴 발표해. 그리고 내 석방 탄원서 쓰고 고소 취하해. 그럼 약 있는 곳 알려줄게. 이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 네가 그런 걸 가지고 있을 리 없어. 믿기 싫으면 말든가. 3일 남았다며? 시간 끌면 애 죽는다? 지금 전기도 끊겨서 인공호흡기도 간당간당할 텐데? 뚱 마이너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밖에서는 깡패들이 병실 문을 부수려고 소화기를 내리찍는 소리가 쿵, 쿵 들려왔습니다. 안에서는 비상전력으로 겨우 돌아가는 심장 박동 모니터가 B- B- 하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회장직을 포기하고 범죄자 김태성을 풀어줄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한 신약의 존재를 믿지 않고 버틸 것인가. 김태성을 풀어주면 그는 다시 이서윤과 아이들을 죽이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온유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창백하게 질린 온유의 얼굴과 공포에 질려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나머지 세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떡하지? 민준 씨, 나 어떡해? 그때 옆에 있던 강우진이 이서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안경이 몸싸움 도중 비뚤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태성이 형님 말 절반은 거짓말입니다. 이서윤이 멍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네, 거짓말이라뇨? 강우진이 빠르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신약이 정말 태성이 형 손에 있다면 형 성격상 진작 썼을 겁니다. 민준이가 형한테 그걸 넘겼을 리 없습니다. 형은 민준이를 죽이려던 사람이니까요. 그럼요? 약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온유 그냥 죽어요? 강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민준이라면 가장 안전한 곳, 형이 절대 찾지 못할 곳에 숨겼을 겁니다. 오직 회장님만 알 수 있는 곳에요. 그 순간 이서윤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남편이 줬던 블랙카드를 처음 긁었을 때 들렸던 그 기계음. 승인 완료. 마스터키 코드 블랙 발동. 그리고 강현무 실장이 했던 말.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닙니다. 혜성그룹의 모든 권한을 대리하는 마스터키입니다. 이서윤이 바닥에 떨어진 블랙카드를 주워들었습니다. 카드가 마치 심장박동처럼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카드, 열쇠예요.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으로 가는 열쇠. 강우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맞습니다. 병원 지하 5층, 설계도에는 없는 구역이 있습니다. 민준이가 생전에 비밀리에 만들었던 연구소가 거기 있습니다. 태성이 형도 그 위치는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하 연구소로 가려면 1층 로비를 통과해서 화물용 승강기를 타야 했습니다. 지금 로비는 김태성의 하수인 수백 명이 점거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경호팀장이 피를 흘리며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여기 더 이상 못 버팁니다. 옥상으로 헬기를 부르겠습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이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하로 갑니다. 경호팀장이 당황했습니다. 지하요? 로비는 지금 깡패들 소굴입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이서윤은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던졌습니다. 또각거리는 소리가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맨발로 차가운 병원 바닥을 디뎠습니다. 찢어진 스타킹 사이로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서윤이 아이들을 강현무 실장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애들 지켜주세요. 문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세요. 엄마, 가지마. 무서워. 하늘이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이서윤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고는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엄마가 온유 살릴 약 가져올게. 금방 올게. 조금만 기다려. 이서윤은 강우진과 경호원 10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 씨, 그리고 여러분. 제 목숨은 안 지켜주셔도 돼요. 하지만 저 로비 반드시 뚫어야 해요. 할 수 있겠어요? 강우진이 깨진 안경을 고쳤으며 씩 웃었습니다. 민준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끝내줬네요.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진압봉을 고쳐 잡았습니다. 이서윤이 앞장서서 병실 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마이너스. 복도를 막고 있던 깡패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하얀 정장이 피로 얼룩진 채 맨발로 서 있는 여자의 눈빛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서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켜. 내 아들 살려야 한다고. 막는 새끼는 다 죽여버릴 거야. 이서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강우진과 경호원들이 인간 방패가 되어 따랐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병원 복도를 향해 엄마라는 이름의 전차가 돌진했습니다. 비켜. 내 아들 살려야 한다고. 이서윤의 처절한 비명이 병원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내달렸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발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고통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오직 품에 안은 검은 카드,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희망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었죠. 로비는 이미 생지옥이었습니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용역 깡패들과 그들을 막아선 경호원들이 뒤엉켜 피 튀기는 육탄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막아.
회장님 지나가시게 길터. 경호팀장이 피를 흘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경호원들이 인간 방패가 되어 이서윤의 앞길을 열었습니다. 깡패 한 명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 이서윤을 향해 강목을 휘둘렀습니다. 위험해. 강우진이 몸을 날려 이서윤을 감싸 안았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우진의 등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우진이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앞만 보고 뛰십시오, 회장님. 저 화물 승강기만 타면 됩니다. 이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달렸습니다. 눈앞에 낡은 화물용 승강기가 보였습니다. 층수 버튼도 없이 굳게 닫혀 있는, 평소에는 시신을 운구할 때나 쓰던 그 승강기였습니다. 이서윤이 승강기 앞에 도착해 떨리는 손으로 블랙카드를 리더기에 갖다 댔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코드 블랙 확인, 생체 인식 모드로 전환합니다. 기계음과 함께 리더기에서 붉은 레이저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서윤은 숨을 헐떡이며 레이저에 눈을 맞췄습니다. 인식 완료. 배우자 이서윤님, 환영합니다. 치익 마이너스 하는 기아 빠지는 소리와 함께 승강기 문이 열렸습니다. 뒤에서 깡패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강우진과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우진이 이서윤을 승강기 안으로 밀어넣으며 외쳤습니다. 가세요. 여긴 저희가 막겠습니다. 빨리요. 문이 닫히는 찰나 이서윤은 강우진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결연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승강기는 굉음을 내며 병원 설계도에도 없는 지하 깊은 곳으로 추락하듯 내려갔습니다. 쿵! 승강기가 멈춘 곳은 지하 5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상의 아수라장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고요하고 서늘한 냉기가 이서윤을 덮쳤습니다. 희미한 푸른 조명만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김민준이 죽기 직전까지 매달렸던 비밀 연구소였습니다. 이서윤은 홀린 듯 복도 끝에 있는 거대한 티타늄 금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금고 중앙의 모니터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최종 승인 대기 중. 마스터키를 삽입하십시오. 이서윤이 블랙카드를 슬롯에 꽂았습니다. 그러자 모니터에 김민준이 남긴 메시지가 떴습니다. 내 사랑 서윤아. 이 문이 열린다는 건 우리 아이가 아프다는 뜻이겠지. 내가 곁에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서윤은 화면을 어루만지며 울먹였습니다. 바보야.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해. 제발. 화면에 글자가 이어졌습니다. 나를 살릴 치료제를 만들 시간과 재료가 부족했어. 내 생명을 연장할까 고민도 했지만 내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들이 언젠가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내 몫을 포기하고 아이들 몫을 먼저 만들었어. 이걸로 우리 아이 제발 살려줘. 금고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하얀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금고 안에는 영롱한 푸른빛이 도는 앰플 딱 4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앰플마다 아이들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늘, 바다, 구름, 온유. 이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 바보 멍청아. 너도 살 수 있었잖아. 우리랑 같이 살 수 있었잖아. 왜 내 걸 포기해, 왜? 남편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아니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생명을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이서윤은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온유라고 적힌 앰플과 나머지 앰플들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앰플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남편의 사랑은 화상 입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이서윤이 다시 승강기에 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릴 거야. 당신이 목숨 바쳐 지킨 우리 애기, 내가 반드시 살릴 거야.
다시 1층 로비. 문이 열리자 상황은 반전되어 있었습니다. 두두두두 마이너스. 헬기 소리가 들리더니 병원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경찰 특 공대원들이 레페를 타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우진이 미리 넘겨둔 김태성의 범죄 증거 덕분에 대규모 병력이 투입된 것이었습니다. 전원 무기 버리고 투항해. 경찰이다. 움직이면 쏜다. 경찰들이 깡패들을 진압하는 사이 이서윤은 피투성이가 된 발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강우진이 절뚝거리며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VIP 병동 중환자실 앞. 강현무 실장이 굳게 잠긴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앰플을 들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요. 약 가져왔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이서윤이 뛰어 들어갔습니다. 의료진들이 가망이 없다는 듯 고개를 젓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온유의 심박수 모니터는 거의 일직선을 그리며 B- 소리를 길게 내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서윤이 주치의에게 앰플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거예요. 민준 씨가 만든 치료제예요. 당장 투여해 주세요. 주치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검증된 겁니까? 함부로 투여했다가 쇼크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서윤이 주치의의 가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 남편이 목숨이랑 바꾼 약이에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장 넣으라고요. 주치의는 이서윤의 기세에 눌려 떨리는 손으로 앰플을 주사기에 옮겨 담았습니다. 푸른색 액체가 주사기를 채웠습니다. 투여합니다. 주사바늘이 온유의 링거 튜브에 꽂혔습니다. 이서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바다, 구름이도 울음을 뚝 그치고 동생을 지켜보았습니다. 1분, 2분. 억것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자 주치의가 고개를 저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쿵, 쿵, 쿵. 약하게 뛰던 아이의 심장이 힘차게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그래프가 정상 궤도를 그리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했던 온유의 볼에 장밋빛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혈압 정상, 산소 포화도 98%까지 올라갑니다. 바이러스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기적입니다. 이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옆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해진 아이의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펑펑 울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고마워. 우리 온유 살려줘서 고마워. 뒤에서 지켜보던 강우진도 강현무 실장도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밖에서 공포에 떨던 아이들이 엄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온유 이제 안 아파? 아빠가 고쳐준 거야? 이서윤이 아이들을 모두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가 다 보고 계셨어. 너희들 지켜주신 거야. 같은 시각 서울구치소 독방. 김태성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라디오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플랜 B가 성공해서 이서윤이 항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흘러나오는 뉴스는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속보입니다. 해성병원을 점거했던 폭력 사태가 경찰 특공대에 의해 전원 진압되었습니다. 경찰은 배우로 수감 중인 김태성 전 부회장을 지목하고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성이 식판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김민준 전무가 생전에 개발한 난치병 신약이 극적으로 발견되어 투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해성바이오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김민준 전무를 비운의 천재라 부르며
애도 물결을. 으아악. 김태성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카드였던 인질극도 실패했고 뺏고 싶었던 신약의 영광마저 죽은 동생과 이서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영원히 감옥에서 썩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차가운 독방벽이 그를 조여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선 이서윤은 평온하게 잠든 온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아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서윤은 주머니에서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밤새 그녀의 손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던 카드. 차갑게만 느껴졌던 금속 덩어리가 이제는 남편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서윤이 카드를 입술에 갖다 대며 속삭였습니다. 고생했어, 민준 씨. 이제 푹 쉬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창밖으로 불어온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김민준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윤의 입가에 였지만 단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음을 알리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와 거리는 온통 연분홍빛 벚꽃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혜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입구부터 수많은 화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민준 전무의 일주기 추모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범죄자의 아들, 도망자라는 오명을 쓰고 숨어 지내야 했던 김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룹을 구하고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준 혁신가이자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이서윤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던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기품 있는 검은 정장, 그리고 좌중을 압도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혜성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이서윤이 침착하게 추모사를 낭독했습니다. 제 남편 김민준은 비운의 황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그림자가 되기를 자처했던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가장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혜성그룹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객석에 앉은 수백 명의 임직원과 정재계 인사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이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맨 앞줄에 쪼르르 앉아있는 네 쌍둥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의젓하게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남편이 우리 아이들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연구소 금고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영상 편지입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강당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치직 마이너스 하는 노이즈와 함께 화면이 켜졌습니다. 배경은 차가운 병실이었지만 화면 속 김민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링거를 꽂은 채 힘겹게 숨을 쉬면서도 그는 카메라 렌즈를 마치 가족의 눈을 바라보듯 다정하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나의 보물들. 아빠야. 김민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쌍둥이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아빠다. 아빠. 화면 속 김민준이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우리 듬직한 첫째 하늘이. 아빠가 없어서 우리 하늘이가 가장 노릇하느라 힘들지? 너무 일찍 철들게 해서 미안해. 가끔은 소리내서 울어도 돼. 아빠가 하늘에서 다 들어줄게. 하늘이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우리 애교쟁이 바다, 사고뭉치 구름이. 너희가 까르르 웃을 때마다 아빠는 정말 하나도 안 아팠어. 너희 웃음소리가 아빠에겐 최고의 진통제였어. 고마워. 바다와 구름이가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화면 밖으로 손을 뻗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온유. 아빠가 아픈 몸을 물려줘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믿어. 넌 아빠보다 훨씬 강한 아이니까 반드시 이겨낼 거야. 사랑한다, 내 아가. 건강해진 온유가 화면 속 아빠를 향해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다 나았어. 아빠, 나 이제 안 아파. 마지막으로 김민준의 시선이 정면을 향했습니다. 마치 단상에 서 있는 이서윤과 눈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내 사랑 서윤아, 내 카드로 벤츠는 좀 샀어? 김민준이 장난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서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아내를 웃게 하려던 남편의 배려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나 없이도 씩씩하게 잘 살고 있지? 미안해하지 마.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부디 죄책감 갖지 말고 나보다 더 멋진 회장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지켜줘. 영원히 사랑해. 김민준이 손을 흔들며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안녕, 나의 사랑. 영상이 끝나자 강당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서윤은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진정으로 떠나보내는 따뜻한 작별의 의식이었습니다. 이서윤이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잘 가 여보. 당신 약속 내가 다 지킬게. 추모식이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이서윤은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를 능숙하게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손을 떨던 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끄는 냉철한 경영자였습니다. 똑똑 마이너스. 노크 소리와 함께 강우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변호사가 아니라 혜성그룹의 부회장이 되어 이서윤을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혜성바이오의 희귀병 치료제 지원 사업 결제건입니다. 이번 달 수익금의 70%를 기부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서윤이 서류를 훑어보고는 만년필로 시원하게 서명했습니다. 좋아요. 민준 씨 이름으로 세운 재단이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아이들은 다 지원하세요. 우리 온유처럼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아이들 없게 해야죠. 강우진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시간 보셨습니까? 도련님과 아가씨들 유치원 하원 시간입니다. 이서윤이 화들짝 놀라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어머, 벌써 시간이. 삼촌, 빨리 가요. 우리 강아지들 기다리겠다. 이서윤이 코트를 걸치고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우진이 웃으며 뒤따랐습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차 대기시켜놨습니다. 본사 로비 앞으로 나오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1년 전 이서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 리무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압적인 경호원들 대신 아이들의 가방과 간식을 든 친근한 수행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장님 타시죠. 이서윤은 리무진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치원 앞에 도착하자 노란색 원복을 입은 네 쌍둥이가 선생님의 인솔하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유치원 입학을 거부당해 울면서 돌아갔던 아이들이 이제는 친구들과 웃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장 먼저 이서윤을 발견한 온유가 달려왔습니다. 뒤이어 하늘이, 바다, 구름이도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칭찬 도장 5개 받았다. 나는 선생님이 노래 잘한다고 사탕 주셨어. 이서윤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끼들 잘했네.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다 사줄게. 피자, 치킨, 탕수육.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주문에 이서윤과 강우진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온유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린 거야. 스케치북에는 하얀 구름 위에서 웃고 있는 아빠와 그 아래서 검은색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엄마와 내 쌍둥이가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의 머리 위에는 커다란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그림을 어루만지며 물었습니다. 우와, 아빠가 왕관을 썼네? 온유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는 우리를 지켜주는 왕이니까. 선생님이 그러는데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출장 가신 거래. 거기서 우리 맨날 보고 계신데. 이서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맞아. 아빠는 항상 우리 보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 더 씩씩하게 살아야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이서윤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벤츠 엠블럼 위에 부서져 내렸습니다. 마치 김민준이 잘하고 있다고 윙크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윤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금속 카드를 꺼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을 놀라게 했던 그 블랙 카드. 한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이 카드는 결제 수단이 아니라 남편과 연결된 소중한 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당신 형 김태성은 감옥에서 평생 못 나온대. 당신 억울한 거 내가 다 갚아줬어. 그러니까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어. 문득 1년 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 없이도 벤츠 타고 폼 나게 살아. 이서윤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폼 나게 살라더니 진짜 벤츠를 몇 대나 남겨준 거야, 바보같이. 이서윤은 옆자리에 앉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새근거리며 잠든 온유 창밖을 보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구름이, 서로 장난치는 하늘이와 바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남편이 목숨 걸고 지켜낸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강우진이 백미러로 이서윤을 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댁으로 바로 갈까요? 이서윤이 고개를 저으며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강으로 가요. 날씨도 좋은데 우리 애들이랑 꽃구경 좀 하다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벤츠 리무진이 부드럽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흩날리는 벚꽃잎을 가르며 달리는 검은색 세단 위로 혜성그룹이라는 글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서윤의 독백이 나레이션으로 깔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전부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것, 생명보다 더 질기고 강한 유일한 힘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요. 당신이 남겨준 이 사랑으로 우리는 내일도 힘차게 달릴 것입니다. 안녕, 나의 영원한 흑기사. 화면은 멀어지는 벤츠 리무진과 파란 하늘을 비추며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이 바뀌며 어두운 독방이 비쳤습니다. 좁고 습한 감옥 안. 죄수복을 입은 김태성이 쭈그리고 앉아 화장실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야, 2503번. 거기 똑바로 안 닦아?
교도관의 호통에 김태성이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네, 죄송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한때 재벌 부회장이었던 그의 초라한 뒷모습 위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서윤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돈 몇백 원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눈물 흘리던 엄마가 남편이 남긴 사랑의 힘으로 아이들을 지켜내고 당당한 여왕이 되기까지 그 숨가쁜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차가운 쇳덩이인 줄 알았던 검은색 카드.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가장 뜨거운 사랑이자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하늘에 있는 남편 김민준 씨도 벚꽃 날리는 도로를 달리는 가족들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무게에 지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기적 같은 블랙카드가 반드시 숨겨져 있을 테니까요. 그 기적이 비록 화려한 벤츠나 엄청난 돈이 아닐지라도 가족의 사랑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어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울고 웃으며 공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